안녕하세요.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특집의 손유빈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흥행을 이끈 AI나 로봇, 2차 전지, HBM 그리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신산업의 등장은 성장성이라는 기대감에 올라탄 다수의 히든 챔피언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런 숨겨진 성장주의 탄생은 투자자들을 환호를 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소외됐던 투자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2023년 역전승을 위해서 특집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중국발 경제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4분기 증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4분기 코스피 고점을 2,700 안팎으로 전망하며 연초보다는 다소 눈높이를 낮춘 모습인데요. 서철수 미래에셋증권센터장은 중국 경제 악화와 미국 인플레를 리스크로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 에너지를 유망 섹터로 꼽았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센터장도 중국 부동산을 위험 요소로 보고 인공지능을 주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센터장과 윤성모 삼성증권센터장 역시 미국과 중국발 불확실성을 경계 요소로 꼽았는데요. 윤성모 삼성증권센터장은 HBM과 2차 전지 소외주를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전략입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센터장도 미국과 중국발 리스크를 주요 악재로 전망을 했고 정현우 대신증권센터장은 코스피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하향 조정을 경계하자는 의견인데요. 두 분의 공통적인 관심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꼽은 4분기 공통 리스크는 미국 통화 정책과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에 있는데요. 직면한 미중 리스크 속 우리에게 찾아올 기회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네, 위기가 곧 기회다. 4분기의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 속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세 분이 공개해 주실 나만 몰랐던 이런 부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우선 세 분의 4분기의 핵심 변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4분기에는 이제 두 번의 FOMC 회의를 남겨두고 있고 또 연내 금리 인상 마무리냐, 뭐 긴축 장기화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인플레가 아직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분기에 연준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하창봉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연준의 목표는 이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상반기에 유가의 밴드는 대략 배럴당 75달러 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85달러, 9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유가의 상승 행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장악하는 원자재 중에는 유가 외에도 뭐 비철 금속도 있을 수 있고 가솔린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계절적인 성수기 때문에 약간 가격 반등성은 있어요. 그리고 뭐 남아있는 이제 두 번의 연준, 어떻게 보면 11월 달과 12월 달이 개최 예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점도표상에서 만약에 5% 중반이나 후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연준은 그 하나의 바로미터이지 그걸 가지고 무조건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않습니다. 올리지는 않는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준의 거는 CPI란 말이에요. 최근 20년 동안의 거는 CPI의 평균 레벨은 대략 2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4%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섣불리 금리 인하를 논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수준에서 어떤 고금리 자체가 상당 기간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도 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을 해서 급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 카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아마 최소한 내년 24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동결 수준을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동결이고 빨라야 하반기이기 때문에 섣부른 금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상당 기간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금리가 장기화된다는 말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 자체는 23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빠른 금리 인상과 멈춤이 있었다면 하반기와 24년도까지로 넘어갔을 때는 그의 고착화 수준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유가를 비롯해서 지금 증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불확실성이라는 재료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4분기에도 그 달러와 강세 기조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율 방향성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부장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11월 달에 이제 그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이제 그 환율 강세는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342원 정도의 라인의 그 박스가 상당히 강한 좀 저항세가 돼서 여기를 뚫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밑으로도 빠지지 않아서 옆으로 좀 당분간 환율 강세 속에서의 그 횡보가 될 것 같고 저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유입되기는 좀 어려워서 또 연말까지의 외국인 수급은 다소 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는데 6월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일정이 어쨌든 간에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인 게 확신이 들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럴 때 강세장이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달러 약세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이라는 것 채권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자금 이탈이 되고 이게 이제 신흥국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제 신흥국 쪽으로의 환착을 노린 그런 외국인 매수세도 향후에 들어올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은 2024년도랑 2025년도에 유동성 장세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강세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저는 2025년도 쪽에 좀 더 큰 강세장이 있을 거라고 보면은 강세장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내는 방법은 주도주에 베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고성장주에 구조적 성장주에 베팅을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주도주로 좀 기회를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2025년도에 또 강세장을 대비를 해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패권을 둘러싸서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뭐 한편으로는 또 기회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IRA 또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 사례로 봤을 때는 미중의 기술 전쟁이 확실히 우리에게 또 기회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투자자들이 좀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과 또 이 부분에서는 기회를 좀 놓치지 말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은 지금 현재 이 기술 패권 전쟁의 틈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뭐 사활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편법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어떻게 해서는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일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지금까지에 대한 사례를 본다면 올해도 배터리 관련해서 CATL과 포드에 대한 합자회사를 설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배터리 4위 업체죠. EV 에너지가 미국 2차 전지 합자회사를 설립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중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하원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IRA에 대한 부분이 중국에 대한 견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공고하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이 그만큼 돌아갈 수 있는 거라면 대신 반도체 업황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대한 부분에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은 계속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발주 물량도 5배 늘리는 그런 양상들도 그전부터 뛰었던 왔던 거였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규제한다고 규제가 되려나라는 부분도 한편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을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꽤 많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한번 후반기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브릭스와 중동이 합체가 됐던 그런 상황들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 24일 날 열렸던 그 브릭스 회담에서 중동 3개국이라 볼 수 있죠. 이란, 그리고 UAE, 그리고 지금 사우디까지 이번 브릭스 회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런 자원 부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에 대한 글로벌 패권을 가지고 힘싸움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 규제를 앞둬가지고 중국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런 브릭스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은 이런 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을 옥죄고 있는 형국이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큰 변화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4분기에 저희가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봐야 될 텐데 4분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왕자를 좀 차지할 것 같다 싶은 주도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봉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뭐 수급을 좌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해 연내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면 여전히 강달러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달러가 사실 미국 경제가 반드시 강하기 때문에 강달러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힘들 수 있는 부분 또 중국 경제 위안화 또 엔화 약세 기조가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는 그대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환 시장이 약할 때 미국은 강하고 이제 다른 나라는 약한데 환 시장의 노출도를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시 강세 요인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하면 사실 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부담이 되지만은 자금의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 약세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반 계속 엔화 약세 구조가 이어진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데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 정부 정책, 기업 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테크주 위주로 많이 주도주를 잡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비재에 대한 그 노출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 쇼핑 시즌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라는 요소로 받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수출주 이런 걸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민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많이 몰린다면 약간은 그동안 상반기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이민 소비재 섹터라든지 중국 소비재 섹터에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강세를 조금 주목을 하면서 소비재 시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창환 부장께서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올 텐데요. 이제 대체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미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어닝 쇼크만 없다고 하면은 반등장과 연말 랠리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11월 금리 인상 여부가 아마 이제 연말 랠리를 좀 결정하는 요소가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3분기는 좀 부진하지만 4분기 실적이 좋은 섹터들 보면 대체 뭐 자동차라든가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많이 있고요. 3분기 실적 대체로 부진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쪽 특히 양극재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반기에 수주김의 기대감이 높은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만 보지 마시고 장비도 같이 믹싱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후에 중국의 전기차 견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도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벤트가 있는 거는 이제 10월달에 그 포스코홀딩스의 광산 리튬 공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네. 여기 포스코 그룹주들은 굉장히 좀 강세 가능성이 좀 있어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의 조정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장기 투자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이제 그동안 탑승하지 못했던 분들의 좋은 기회라고 좀 보는 이유가 보통 배터리 3사의 이제 북미 생산 현황을 보면은 대체로 2025년도에 그 현재 가동 중이거나 2025년도에 가동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예정된 게 이제 그 17개 정도가 배터리 3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600 합치니까 캐파가 615.5기가와트시입니다. 현재 이제 그 파라소닉이 현재 50기가와트시에 연말까지 그 가동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80기가와트시거든요. 네. 이를 합산으로 하게 되면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대략 2027년까지 공장 그 이제 캐파 그 점유율을 미국 시장의 그 점유율이 87%까지 가는 것이고요. 뭐 중국이 사실상 우회한다고 진출이 지금 거의 막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최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시장은 저런 시장이 없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수혜가 되는 배터리라든가 양극재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까지는 좀 반드시 끌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540기가와트시까지 이제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저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SK 온 자체도 지금 북미에 포드랑 그 현대차 그룹이랑 합작법인을 할 건데 그 캐파가 저게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LG SK 온이 최소 이제 220기가와트시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하겠다 했는데 저 615.5기가와트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90% 가까이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침투율이 50%를 달성하기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62에서 86%까지 전기차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률이 2025년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2025년도 이후에 저 급격한 저 성장세 저거를 맞으셔야 돼요. 저거를 누리셔야지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지금의 이제 노이즈를 받아들이시고 해킹 종목군들 위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 보조금 IRA 정책이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최소 2025년까지의 투자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유망 섹터 속 숨겨진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누구일지 4분기 히든 챔피언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주요 섹터와 종목들의 희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외 주식,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실적 발표 후 매수 의견을 제시한 낙관론자뿐만 아니라 보유 의견인 신중론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조증권이 33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00달러를 제시 중인 가운데 9월 11일 모건 스탠리가 슈퍼컴 도조의 가치를 낙관하며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 메인 공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 목표가가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 제시된 가운데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은 최고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7월 고점 형성 후 가격 조정이 진행되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NH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는데요. NH투자증권이 41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훈풍으로 3분기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에서 히든 챔피언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포트에는 담지 못하셨다고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4분기 히든 챔피언은 놓치지 마시고 꼭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이 종목을 만나러 오는 길이 참 쉽지가 않죠. 자, 이제 부자로 만들어드릴 첫 번째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이창원 부장께서는 에코프로비엠, 하창봉 파트너 네이버,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 삼성 SDS입니다. 자, 이창원 부장의 4분기 히든 챔피언 첫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하신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에코프로비엠은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양극재 1위 기업이고요. 최소 2027년까지 실적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주가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낮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적 성장률만큼 주가가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사는 그 프리미엄급에 들어가는 그 NCMX, NCA, NCM 말고도 볼륨급에 들어가는 우회로 NMX, 그리고 이제 엔트리급에 들어가는 LLF, 소중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그런 양극재 기업이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지금 최근에 이제 협업설, 그 수주설도 좀 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그 실제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 주가 빠졌거든요.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의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올랐는데 작년에 주가 빠졌고, 올해 한 30만 원, 32만 원짜리 정도가 딱 그 작년 실적 성장률만큼 딱 올라간 자리고요. 네. 지금 주가는 그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싼 거고, 올해 이후에 이제 그 실적 성장하는 부분들은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버시트 좀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분이 주가에 지금 녹아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연도별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고, 오른쪽은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인데, 실제로 2022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급성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영원히 빠졌고, 그리고 분기별로도 봐서도 그 실적이 쭉 2022년도 올라갔는데 주가가 빠졌죠. 원래는 저런 식으로 같이 주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빠진 게 올해 1월부터 그 올해 이제 그 4월까지 단번에 반영된 거고요. 네. 이후에 휴스키가 터지면서부터 레벨업이 됐다가 지금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보면은 지금 올해 실적 성장분조차도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2027년이라든가 2030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도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버슈팅 후에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사실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목표가는 어떻게 좀 설정을 하고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80만 원 드리겠는데, 요 과정은 이제 2027년도 캐파 71만 톤에 생산율을 90%를 잡았고요. 요게 영업이익률을 이제 8% 잡고, 요게 영업이익 배서 3배 주게 되면은 대략 이제 그 시가총액 85조에 80만 원 정도 선정이 돼서 장기 목표가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목표가 8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봉 파트너의 종목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히든 챔피언 선정한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포인트는 한 5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우리가 성장주 투자할 때 모멘텀이 뭐냐면 향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인데, 8월 달에 나왔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국내 최대 초거대 언어를 출시한 거죠. 물론 그것 자체가 수익성과 연결은 약간 타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네이버, 카카오도 초거대 언어 LLM을 만들 거예요. 만들긴 만드는데, 중요한 네이버의 강점이 국내 서치 엔진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70% 정도가 되는 거죠.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해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네이버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최수연 회장 CEO가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액션을 취한 게 22년도 봄에 미국의 중고 거래 사이트 포시마크를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 국내 최대 이제 쇼핑몰 구축 사이트 카페24를 이제 네이버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쇼핑의 어떤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하죠. EC 시장에서의 플랫폼 강화하는 측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지금 당장 수익 사업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큰 그림 관점에서 오늘 앞으로 이제 성장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네이버 전체 매출에서 한 10%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 같은 콘텐츠 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웹툰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죠.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웹툰대로, 또 카카오 웹툰은 카카오 웹툰대로, 그리고 이제 OTT 시장이 강화되면서 아시겠지만 웹툰 콘텐츠가 웹 드라마로
넘어가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가 역주행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 마지막으로는 딱 실적도 주가는 사실 좀 부진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22년도에 8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플랫폼 업체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캐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속도라면 내년 24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매출 10조 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의 이제 좋은 이야기만 드렸지만은 리스크 요인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냐면 이게 이제 플랫폼 업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약할 때가 왜 22년도에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약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바로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도 당장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카드를 쓰지 않는 경우를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성장주 다른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뒤처질 수는 있어요. 네. 이러한 리스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여전히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비즈니스 플랫폼, 쉽게 말해서 쇼핑몰인데 이거는 이제 매출의 증가 속도와 함께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간차는 조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사업으로 하이퍼클로바 X라던가 앞으로 뭐 이런 뭐 네이버 쇼핑 이제 강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부분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로 인해서 성장주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좀 고민하면서 보셨을 텐데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낙폭 과대주란 말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제 조건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성은 많지만은 캐시청과 느낌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구간별로 한번 마디를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건 25만 원대, 30만 원대 정도의 일정 부분 매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받침이 된다면 30만 원 넘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 보일 수가 있고요. 주가 관점에서는 만약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네. 한 20만 원대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제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에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게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대략 한 18만 원대나 19만 원대 내려갔을 경우에는 한 박자 기다리고 결정적으로 20만 원 전후 상태에서의 매입 공략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하락을 거쳐왔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의 종목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삼성 SD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포스코 DX였는데 이 포스코 DX가 상승하는데 강한 원동력을 붙였던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그룹에서 과연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면 어떤 기업이 할까? 그것이 바로 이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유럽 공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바로 이 삼성 SDS가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성을 했던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였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삼성전자는 미국 내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국은 국내 시장보다 이 최저임금이 1.5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공장에 대한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가 전제한다는 조건 하에 진행이 돼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과거 2019년도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국책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였습니다. 그때에 대한 상승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나타났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가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자리가 잡힘으로써 다시 한번 현재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가격대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뭐 우선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1차적인 부분에서는 20만 원대 그 이상까지는 신고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가라는 것이 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다이렉트로 상승을 하면 부동산이죠. 네. 이건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주식이다 보니까 얼마에 사는지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변곡이 어떻게 또 발생하는지 그리고 차익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봐야 되는 것이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16만 원 선이 저항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이 집중돼 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13만 5천 원대 가격대 밑으로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13만 5천 원대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진입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 가격이 빠진다면 대형주들은 한 번만에 바닥을 찍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빠졌을 때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도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대신에 우리가 이제 신저가 이후에 주가가 현재 상승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른 매물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횡보 구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13만 원대 정도에선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집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이창원 부장께서는 포스코홀딩스, 하창봉 파트너, LX세미콘, 이상로 파트너, IBM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창원 부장께서는 유망 섹터를 2차 전지로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두 번째 종목도 포스코홀딩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히든 챔피언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리튬 컨버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포스코홀딩스는 염호라든가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직접 채취하는 이제 채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리튬 사업이 마진율이 워낙 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광양, 올해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광양 그 수산 리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광산 리튬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진율이 그 EBITDA 마진이 50에서 60% 정도 되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이 그 염호 리튬 1단계 공장이 완공이 되는데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 그 EBITDA 마진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비전통 쪽에서는 그 점토 리튬 쪽을 그 호주 진달래 리서스를 통해서 북미 쪽에서 점토 리튬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최초 상업화가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진이 40에서 50%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사업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글로벌 그 리튬 기업들의 EBITDA 마진 평균이 작년에 이제 57%였고 올해 55%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필바라 미네랄 같은 경우가 올해 한 84%의 그 EBITDA 마진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엘켄 같은 경우도 78% 예상이 되는데 거의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상당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 리튬 사업 때문에 내년도에 그 동사가 이제 주도주가 될 거라, 2차 전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상당히 많고, 네. 많은 지금 분들이 거의 사모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030년 기준으로 세계 탑3 리튬 생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고, 올해 이제 2030년도에 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사업 목표치도 좀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매출이 기존에는 41조였는데 이제 2030년도에 그 62조까지 지금 높였고, 리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30만 톤에서 42만 3천 톤까지 목표량을 넓으면서 지금 그 좀 리튬 기업으로서의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완전하게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저 리튬 쪽에서의 영업 이익률이 저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뭐 타깃 추정은 불허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크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2025년 기준으로 PBR이 10배 정도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PBR이 그 한 배 구간이 67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제 영업이익 그 기준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50에서 60% 정도로 도달하게 되면은 적어도 에코프로의 절반 정도의 그 비교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PBR 5배까지도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 PBR 한 배 미만에 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그 정도 보시겠고, 한 배가 67만 원이니까 곱하기 5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네, 300만 원이 넘는 건가요? 예, 목표가 335만 원 정도 나오고요. 매수는 그냥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하시겠다 하시면은 1,000만 원씩 10번 나눠서 무조건 10번으로 쪼개서 네, 들어가 계속 보자. 쪼개서 장기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좀 짚어주시면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목표가가 지금 이제 33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봉 파트너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을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이야기하는 DDI를 만듭니다. DDI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주로 납품을 하는데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23년도에 삼성과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 현대, LG 대부분 협력을 강화하는데 보통 주 매출이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만은 삼성이 아이폰, 아이패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삼성이 오히려 역으로 LG한테 손을 내미는 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 출시될 아이패드 15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아지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의 이 LX 세미콘의 가장 큰 단점이 LG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너무 높지 않았느냐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10월에 가장 중요한 삼성의 이벤트가 바로 삼성 테크데이입니다. 삼성 테크데이는 삼성 반도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주관으로 하는 건데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9월 달에 이미 주가가 움직였던 차량용 반도체 포커싱을 많이 강화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침 LX 세미콘은 국내 차량용 반도체 관련 텔레 칩스의 2대 주주죠. 여기에 지분을 10% 정도를 갖고 있는데 당시 LX 세미콘에서 텔레 칩스 쪽으로 지분을 추가 매수할 당시에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LX 세미콘은 한 번 걸쳐서 삼성과의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조금 더 연결고리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주가라는 게 사실 아무리 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실적이 이제 10월 말 11월 달 정도에 출시될 텐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성장성 대비해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아이폰 15의 공식적인 판매가 10월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폰 15가 얼마나 팔리는가를 보면서 그 애플의 주가 움직임도 영향을 좀 꽤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잡고 계세요? 주가는 이제 지금 현재 10만 원 미만에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9만 원 언더 정도 가격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10만 원, 13만 원까지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만 원 이하 매수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 보니까 미국 주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IBM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그 과거 톰 행크스가 그 배구공 안고 막 울었잖아요. 그 배구공 이름이 윌슨이었거든요. 걔 과거 이제 캐스트 어웨이 영화에 보면 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 관객들이 다 울었습니다. 막 배구공 윌슨 보면서 아 윌슨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윌슨이라는 그 배구공이. 배구공 브랜드가 부각을 받았던 것처럼 IBM은 왓슨입니다. 윌슨이 아니고 이 왓슨 X를 플랫폼으로 해서 네. 현재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대시키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IBM이라는 회사가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임말로 IBM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B2B 거래를 많이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IBM에 대한 플랫폼을 쓰는 회사들이 대단히 많고 우리가 과거 2022년도 이 IBM이 미국 뉴욕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육성법에 대한 일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이 IBM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이 되는 회사가 바로 이 IBM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에 대한 지원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회사가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등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I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챗 GPT를 먼저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발적인 주도주에 대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부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적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성장성보다는 우리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울었던 그 배구공 윌슨처럼 네. 이 IBM의 왓슨에 이제 세계가 또 주목을 해보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매매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우선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를 잡은 한 175달러 이상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 자체에서 145달러 부근에서에 대한 전후로 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IBM 같은 경우에도 150달러 선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저항 구간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을 소화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의 저항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변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IBM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에 대한 일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이 IBM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정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해 보자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벌써 6개의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남은 3개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제너럴 모터스, 하창봉 파트너, 아이디스, 이상로 파트너,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제2의 또 미국 또 주식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이창환 부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그 EV 라인업이 되고 출시가 됩니다. 이게 얼턴셀 얼턴셀즈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쉐보레 실버라도 EV랑 그 쉐비 블레이저 EV, 쉐비 이코넉스 EV 등의 이제 얼턴셀즈 기반으로 해서 2세대 지금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데, 원래 이제 그 GM이 이제 작년에 전기차 시장에서 3위 정도 했거든요. 포드한테 밀렸는데, 이게 이제 포드한테 밀렸던 이유가 이제 볼트 이제 화재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올해는 이제 그 2위를 탈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 라인업이 하반기 공개가 되면서 탈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2세대 전기차 라인업이 포드에 비해서는 지금 2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반기에는 제가 나온 하반기 EV 라인업이 쭉 있거든요. 네. 차종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선 이거 GM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앞으로 나올 차종들인데요. 이제 실버라도 EV랑 블레이저, 이코넉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실버라도 EV, RTS 모델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밴도 있고. 예, 캐딜락 세틀릭스 같은 경우도 고급 차종으로 나오는데, 지금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지금 완성차 업체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파워 문제거든요. 맞아요.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인건비 확대가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배터리 화재에 따른 리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율 3위인 GM이 포드보다 더 앞선 기술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적으로는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31달러에서 대략 한 95달러까지 있는데 평균이 한 49달러 정도 되고, 네. 절반 이상이 매수 사인이 있고 한 명이 딱 매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31달러가 매도 의견 한 명이 있고, 대부분 17명 정도가 매수 의견이라서 평균치 일단 49달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4달러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거의 박스권 연저점 라인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되게 이게 지금 대략 하나, 둘, 셋, 한 5중저점 정도 구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면 크게 사도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누워 있는 자리로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봉 파트너의 이제 4분기 히든 챔피언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스라는 종목인데 히든 챔피언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 네, 아마 이 기업은 생소하신 분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드려서 CCTV 만든 회사다 그러면 아마 그런 회사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CCTV를 생산, 유통,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테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아이디스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를 자꾸 지금도 보고 내년에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준비된 하나의 사업이 국내 기업들이 보통 해외로 나갈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해외 진출입니다. 그러면 해외 거점이 있어야 될 건데, 아이디스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원래 미국의 6위 CCTV 유통회사 코스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3월 달에 인수를 했고 공식적으로 8월 21일자로 정식적으로 자회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이디스 그룹이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히 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동안 전방회사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의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거점을 갖고 유통을 했었는데, 아이디스는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을 코스타테크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 해서 박차를 가했고, 또 하나가 지금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중국과 EU와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는데 그 중심에는 화웨이도 있지만은 바로 이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1위 CCTV 업체, 중국 업체 하이커비전과 다오아인데,
이것 자체가 미국이 규제를 망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스는 미국에서의 판을 키우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다시 CCTV를 강화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고 과거 파나소닉이나 이런 기업들이 CCTV 사업 자체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아이디스 해외 진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 아이디스가 이제 어디까지 좀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요? 사실 이 기업이 전체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스 그룹 자체가 홀딩스가 있고 상장회사 아이디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주식 수는 좀 1,000만 주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조금 제한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수록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 기업이 저는 매출 5천억이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볼 때는 적정 주가, 제가 이거는 유일하게 적정 주가를 계산해 봤어요. 23년도에 대한 200억대 후반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최소 코스다테크 인수와 모든 걸 계산해 보면 400억대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높게는 5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길게 보신다면 한 4만 5천 이상, 5만 원까지도 좀 지켜보시면서 뭐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다시 판이 커지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내에서도 이런 호재가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5만 원 정도 좀 이제 짚어주셨고, 자, 이상로 파트너의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크게 호재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호재는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티타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에는 알루미늄인데 겉에만 이제 티타늄에 대한 소재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입히는 공정 우리가 방막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막 공정을 거치는 기업들이 이제 방막 장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러면 만약에 애플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글로벌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국내 방막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는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팹리스에 대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시점도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인데,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에타 면제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달률 약 51% 정도 미달이 이루어졌고, 대신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입찰을 참여했던 기업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타 면제권 자체는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당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주요 거래처는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현재는 업황상 바닥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지금 뭐 급등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3만 원대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권역이라 보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거든요. 근데 이런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기업들은 보면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포인트가 달라졌을 때 주가에 대한 밸류업이 이루어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3만 원 이하에 대한 가격 밴드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28,000원 밴드가 또 하나의 매물적인 부분에서 지지 구간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 3만 원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잘 붙잡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를 잘 해둬야겠죠.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종목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하창봉 와우넷 파트너, 그리고 이상로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원칙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4분기 좀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균형을 잘 잡고 여러분의 또 포트를 풍성하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특집 4분기 히든 챔피언 나만 몰랐던 부자 되는 종목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